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30년 정도 군대 생활을 마치고 2년 전에 전역한 예비역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 들어갈 때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집안을 좀 돕고자 군대 간 측면도 있었고, 또 당시에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항일 운동, 그다음 6.25 전쟁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나라에서 젊어서 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오도 가지면서 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무사히 살아남아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회에 나와 보니까 30년 만에 군 안에만 몰두해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가 좀 많이 이상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동창회를 가니까 태극기를 거치해 놓고 행사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좀 많았다는 거.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고 생각조차도 얘기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만 가지고 그저 개인적인 삶에만 몰두를 했죠. 저도 처자식이 있고 또 어머니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 바쁘다는 그런 현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 저도 정말 절감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작년 가을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 촛불 시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촛불 세력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다 장악한 듯이 정권을 거의 잡은 듯이 그야말로 우리가 10여 년 전 같으면 말도 꺼내지 못했을 말을 자유스럽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걸까요? 그런 상황에 목도하면서 제가 현재 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것이고요. 들어는 또 같을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정말 균형감을 갖고 보고 싶습니다.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촛불의 시위 참가하는 많은 국민들도 그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참가했을 것이고, 또 그 반대 측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런 애국 시민들도 역시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을 점이 있습니다. 제 얘기도 있겠지만 다른 분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르헨티나에서 약 30년 정도를 교민으로 살다가 최근에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부름을 받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난해 겨울 문턱의 어느 날 광화문 촛불시 현장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토요일 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죽창을 들고 죽창에다가 효수된 머리를 꽂아가지고 휘두르면서 구호를 외치고, 게다가 또 그 머리를 내려서 발로 차고 다니고, 또 그 앞에는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충격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 나가면 다 외국자 되지 않습니까? 한 30년 외국에 살아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려고 외국에 나가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30년 동안 쌓이면은 정말 발효가 되어서 정말 참 말도 못한 그런 그리움으로 대한민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봤던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만나게 된 아주머니가 한마디 던졌죠. 지나가면서. 정말 지긋지긋해.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다른 건장한 청년들이 몇 명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살기등등히 쫓아와서 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그야말로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쫓아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급히 도망을 가면서
그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죠.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폭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내가 기대했던, 내가 꿈꾸고 왔던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현실이 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1시간 반 동안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친구와 함께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가다가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을 봤다고 합니다. 다시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결론. 탄핵이 기각이 될 것이냐 또는 인용이 될 것이냐. 여러분, 불과 한 달 남짓 시간 안에 그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들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 있게 한번 배팅 한번 해보십시오. 탄핵 기각, 탄핵 인용. 어디다 배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어떤 선입관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이미지와 인식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배팅을 하시나요? 배팅을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배팅의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탄핵 기각. 탄핵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촛불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마디 떠오르는 정말 잊지 못할 말은 민중혁명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그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죽창에 찔린 머리, 마치 크메르 루즈, 베트남, 중국의 인민혁명, 소련의 스탈린의 혁명, 그와 같은 어떤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어처구니없는 얘기라고요? 그럼 한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의 생각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에, 배팅한 결정의 결과를, 그 파급 효과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이른바 구국 태극기 혁명 시민들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답니다. 왜냐? 그분들은 허위를 보도하는 언론의 붕괴에서 의분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그야말로 안개처럼 피어나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서 현재는 수백만의 물결을, 태극기의 물결을 가지고 매주 서울에서 그리고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진실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민중혁명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비역인 저 자신조차도요. 모든 것을 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처자식이 있고 어머니도 모셔야 되지만 나라를 잃으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라는 거,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육사 출신 예비역들이 구국동지에서 결승해서 시국선을 했었고 그 이전에 3사 ROT 출신 육군 예비역들이 역시 구국선을 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2월 11일인가요? 토요일에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한 예비역 장교들이 시국선을 합니다. 그분들의 구호는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어떤 분들은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현재 태극기 집회하는 쪽에서는
그런 구호는 다 제거했습니다. 만약에 그 구호를 들고 있는 사람은 배신자 또는 잘못된 사람으로 바로 지적이 들어갑니다. 왜? 계엄령 선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로지 태극기를 평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군에게 책임을 넘기고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 후에 촛불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 반란을 막겠다. 목숨 걸고 막겠다. 왜냐? 군인이 나서면 안 됩니다. 예비역이 먼저 나서서 그 반란 세력을 우리가 몸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태극기 한 장뿐입니다. 그 몸으로 막겠다는 것이고, 그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준동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현역들은 굳건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역을 지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현역은 정말 진짜적 북한을 그러한 도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살벌하다든지 부담스러운 얘기로 들리시나요?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야말로 소시민에 불과하고 제 먹고 살기 바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들어서 태극기 집회에 한 번, 두 번 참가하면서 제 스스로 현장을 보고, 저는 태극기 집회에 가고 나서 반드시 촛불 집회를 갑니다. 거기서 촛불 집회에 가서 촛불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뭘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 사람들 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수록 제가 투사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현재 제 많은 친구들과 군 현역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안 나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제 눈으로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촛불 집회 현장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눈으로 양심적으로 다른컨대 대한민국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촛불의 성격을 한번 짚고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촛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촛불이 언제 일어났나요?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2002년도 그 붉은 악마의 뜨거운 열기, 월드컵 열기 속에서 바로 그 거의 결승전 무렵에 참수리 357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침몰이 된 거 아시죠? 그때 우리 6명의 장병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김대중 대통령은 축구를 보러 일본을 갔죠. 제가 피눈물이 났었습니다. 우리 많은 그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 예비역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지금도 가슴에 묻고 영원히 묻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이 끝난 뒤에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우리 참수리 357의 장병들은 잊혀진 채로 바로 효순이 미선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걸 가지고 광화문에 촛불이 뒤덮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죽음은 잊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촛불은 뭡니까? 2010년도 천안함이 북괴 공격에 의해서 침몰됐을 때 촛불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광우병 때 촛불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거 다 뻥이었지 않습니까? 왜 촛불은 그런 일에만 드는 것일까요? 애국을 위한 일에 촛불을 왜 들지 않는 걸까요? 저는 촛불 시위에 가서 얘기합니다. 길가에 서서 태극기를 들면서 당신들 태극기를 같이 들면 당신 인정하겠다. 태극기를 들어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촛불 들고 가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들의 애국심을 인정합니다. 왜 태극기를 못 드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태극기는 촛불을 못 듭니까? 제가 태극기를 들고 가다가 솔직히 광화문 앞을 지나가다가 한 대 맞은 적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린치를 당해서 넘어지는 것도 봤고요. 공격당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영상도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마치고 태극기를 두르고 군복도 입었습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광화문 촛불 시위를 관찰하러 가는데 경찰들이 막더라고요. 3번을 막았습니다. 다 무전에 연락이 되나 봐요. 그러면서 태극기를 내리면 들어가게 해주마. 군복은 괜찮냐? 군복은 괜찮다. 그러나 태극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촛불은 우리 광화문의 해방구가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광화문의 해방구. 해방구가 뭡니까? 좌파들 또는 북한의 어떤 적화 통일의 해방구,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해방구가 된 것입니다.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죠. 참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촛불의 성격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촛불 시위에다가 숟가락 얹는 정치인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같이 와서 촛불 시위 참가하면서 촛불이 민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심에 앞장서 있는 전위대, 우리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혁명의 전위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촛불을 든 시민들은 사실은 그만큼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다행스럽게 보는 게 그 앞에 있는 혁명의 전위대, 말하자면은 민노총, 정교조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또는 한총련, 그 다음에 아마 통진단의 그 어떤 그 해체된 잔재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 말하자면 극좌 세력들이 그 촛불 시위대에 앞장서 있고 매 행진 때마다 앞장서서 촛불을 끌고 갑니다. 그럼 뒤에 이제 시민들이 뒤따르죠. 그 시민들은 아마 뭔가 분노가 있고 불만이 있을 건데 뒤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한 죽창에다가 머리를 단두한, 효수한 머리를 꽂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맞나요? 이러자면 말하자면 반체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끝없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준동해왔던 반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성격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반민특위랑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민특위, 즉 대한민국이 독립된 다음에 해방 후에죠. 반민특위, 우리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 콤마를 쳐가지고 말이죠. 따옴표를 해서 진보 세력이라. 왜냐하면 그 진보의 정의가 부적합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이 늘 반민특위니 항일 청산을 이제 일제에 부역한 청산을 못했느냐 하면서 매번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 청산 한 적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청산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이라면 모든 사상을 다 방임을 하고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1900년도 초 1917년인가요? 볼셰비키 혁명이 이어지고 공산주의 전 세계에 확산될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내 공산주의자, 자생적 공산주의, 중국 연안파, 소련 갑산파, 주체 사상, 그 김일성주의 이런 것들 정말 공산주의자 많았고 무정부주의도 있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항일투쟁에 같이 참여했고 항일투쟁하면 다 허용했던 겁니다. 다 동지였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그런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사상적 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맞죠? 제 말 틀렸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 큰 게 민주운동 시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NL, 내셔널 리버럴리즘, 이 민주 해방이죠. PD,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그 다음에 주사파, 주체사상파, 해방신학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죄다 공산주의 계열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아류 또는 그 변질된 공산주의들의 양성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때 민주화운동 한다고 그거 죄다 그냥 방임했어요. 민주화운동이 마치 시대적 사명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어떤 최종 목표인 것처럼 그거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용인하고 했던 거죠. 자, 그럼 그거 끝났으면은 정리했어야지. 7089 세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대학교 다니는 여러분, 지금 현재 50대, 60대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후손들에게 물려준 대한민국의 그 공산주의의 아류들이, 그 뿌리 깊이 내려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사상적 평선을 하지 않은 채 지금 현재 주력의 세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7089 세대, 50대, 60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 공산주의 생각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선진은 안 됩니다. 유럽형, 미국형, 일본 또는 호주와 같은 그런 선진국형 발전을 하면 공산주의 청산해야 돼요. 그거 안 되고는 대한민국 선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새마음 운동입니다. 새마음 하니까 좀 식상해 보이시죠?
저는 대한민국 선진화 가는데 핵심적인 운동은 바로 공산주의를 청산하는 새마음운동이 관건이 그것 때문에 발전 못한다. 왜? 보십시오. 정교조 또는 노총의 일 들어보죠. 귀족노들 보세요. 제 친구들 원목 1억 5천씩 받는 그런 귀족노조가 돼 있는데 하청에 있는 사람들, 하청 말이죠. 연봉 2천, 3천이 안 돼요. 근데 그거 포기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연봉 상한제 하자. 관리직 사람들은 연봉 상한제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조는 그게 안 돼. 단결해서 그거를 허용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하청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뭔가 프리미엄도 준다는 소문들이 들리고 있어요. 귀족화된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노총이 민주적입니까? 그러면 노동 안 하면서 노총에 간부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총을 이끌면서 먹고 사는 거, 그게 과연 정당한가요? 서구에도 그런가요? 아니란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정교조는 이제 대통령 각각해서 다행히 법외로 시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한상규 잡아넣지, 이석기 잡아넣지 이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런 세력이 열받은 거예요. 게다가 북한이 곧 망할 조짐이 보입니다. 고위급 탈북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탈북한 별 3개, 상장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별 4개짜리인데 그런 사람 너무 와 있고 왜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보다 더한 정찰총국의 사람이 있다는데 정찰총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혁명화 내지는 공작활동하는 그 명단을 아는 사람이에요.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내부의 모든 그 어떤 북한과 관련된 정보활동이라든지 간첩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 한번 망해보세요. 슈타즈 문건이라는 거 있죠. 동독에서. 그것 때문에 동독이 붕괴하고 나서 서독에서 정보기관에서 급습해가지고 갖고 와서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많은 5만 명이 가까운 서독 부역자들이 다 처단이 숙청이 됐죠. 됐는데 북한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도래하고 그래서 북한이 망해보십시오. 문건은 없앨 수 있어도 사람은 다 없앨 수는 없어요.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면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역한 사람들 다 나타나겠죠. 불어나겠죠. 자불안석. 저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최근에 촛불 상황과 북한의 어떤 붕괴 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은 뭔가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제가 얼토당토하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합리적 의심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러한 것은 정부로서는 공개할 수도 없고 또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타기 아니냐, 부풍이냐 이런 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기인가 그런 것이 나타나고 게다가 또 북한이 붕괴하면서 그런 게 나타났을 때 그때는 천지개벽할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을 극복해야지 대한민국은 바로 선진화가 되고 자유민주 통일로 새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만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지난 12월부터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많은 분들 인터뷰하고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렸죠.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십시오. 촛불도 가보시고 태극기도 와보십시오. 그래서 눈으로 판단하십시오. 언론을 믿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눈물 한번 흘려보십시오.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저의 생각만이 진실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나가보십시오. 거기서 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론의 소위 언론의 반란이라든지 언론의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제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시민이 페이스북 방송을 혼자서 1인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번 방송할 때마다 생방송하면 1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그런, 그리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하죠. 또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또 진짜 수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느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촛불 집회도 취재했습니다. 생방송 찍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진실을 알리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국민들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를 믿지 마시고 발로 한번 나와서 현장 확인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배팅을 하십시오. 그때 배팅하십시오. 기각이냐 인용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배팅하지 말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배팅해 보시라는 겁니다. 즉 신념화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과 여러분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배팅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도 지금 지겨워지실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짧게 줄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도 믿을 수가 없고요. 이리저리 팔랑개비처럼 왔다 갔다 하죠. 촛불 갔다가 태극기 왔다가 그러고 있는데 참 언론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촛불에 가담하신 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진실이 나왔다고 얘기하시죠. 그것은 근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 됐습니까? 상기를 해보십시오. 광우병, 효순이, 미선이.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나는 촛불 들고 있는 애국 국민들을 대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량한 의지를 정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앞장서 있는 세력들이 과연 뭔지 어떤 세력인지를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아니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 잘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의 순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헌재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또는 그 이어서의 어떤 파란 그리고 북한의 붕괴가 직면한 이 지점에서 국내의 좌우의 어떤 진영의 양극화된 그 극단에 가 있는 그 진영 대결과 북한의 어떤 붕괴와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뭐랄까 같이 폭발을 하면서 그죠? 어떤 그 폭발력이 커질 때 그때 대한민국은 진정 혁명 상황이 될 것이고 그야말로 국내적으로는 군이 참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상황도 없으리라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 균형 잘 잡으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의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해서 대한민국이 더 선진화해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정말 충심으로 애국심으로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직까지 군인의 때를 벗지 못한 군복을 벗지 못한 예비역 해군대령 김민석이 불타는 충심으로 감히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